첫 번째는 대사증후군입니다. 대사증후군에서 뭐 특별한 병을 딱 일컫는 것이 아니라 대사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한데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는 이제 비만이라든가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한데 묶어서 대사증후군 또는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여 있는 것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문제들을 다 묶어서 대사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가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또는 식생활 습관 또는 생활 습관이 전부 다 서구화되면서 불행히도 대사증후군은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성인 인구의 5명 중에 1명이면 20% 이상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대사증후군 자체만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대사증후군은 특별하게 심각한 증상을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기타 여러 가지 질환들을 불러올 수 있는 촉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관리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뇌, 혈관 질환 또는 심장 혈관 질환 등등의 위험성을 크게 높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의료비가 전반적인 의료비가 상승되면서 사회적인 부담이 증가되는 거예요. 되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시스템은 전 세계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크게 증가되면서 다른 병들이 많이 늘어서 의료비 소모가 더 커지게 되면 그 소모된 의료비를 전 국민이 나눠서 내게 되는 시스템이라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인구 고령화가 되면서 대사증후군이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복부 비만도 그렇고 고혈압도 그렇고 뭐 당뇨도 그렇고 등등 굉장히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나이 든 사람들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비 상승의 아주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복부 비만, 뭐 복부 비만 하나의 질병이라기보다는 내장 지방이 증가가 되면서 개인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비만이라고 하는 게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질병들을 이제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뇨 중에서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얘기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당을 사용하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분비가 딱 잘 되게 되면 혈당을 제때 쓰기 때문에 혈액 안에 포도당이 흘러 들어가 녹아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 분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슐린의 기능과 역할을 잘 못하게 되는 거를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데 불행히도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복부 비만과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 아주 심각한 증상과 관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태들을 계속 불러일으키고 촉발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거지요. 전체적으로 이제 허리둘레, 뭐 비만 상태는 복부 비만 상태는 허리둘레가 증가가 되겠죠.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혈압이 증가가 될 거고 또는 인슐린 관련된 당뇨병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대사증후군이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로 이제 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120에 80이 정상 혈압이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120이라고 하는 거는 심장이 꾹 짜내주는 혈압, 수축기 혈압을 말을 하는 거고 수축한 다음에 심장이 이완될 때의 혈압을 80, 이완기 혈압이라고 합니다. 자, 고혈압의 기준은 140 정도가 넘어가면 고혈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수축기 혈압이 130 정도까지 가면 이거 조금은 이제 전고혈압 단계다 해서 관리가 필요한 그런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뇨병 측정에서 이제 공복이라고 하는 거는
식사를 하지 않은 상태의 혈당량을 공복 혈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이 넘어가면 이거는 당뇨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110 정도가 되면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한 단계다. 100 정도가 돼야지만 이게 정상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청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150 정도 유지가 돼야 되고 또는 이제 HDL이라고 하는 거는 콜레스테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는 허리 둘레를 가지고도 이제 복부 비만 정도를 측정해서 이렇게 어떤 비만이 어떤가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90cm 허리 둘레가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 80cm를 초과하게 되면 어떤 비만도에서 이제 빨간불이라 볼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전체적으로 뭐 물리치료 통해서 딱 없앤다라기보다는 신체적인 능력을 잘 관리를 해주면 몸에서 알아서 대사증후군 컨트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이제 유산소 운동에서 큰 근육군들을 자주 써주는 운동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규칙적으로 소모할 수 있기 때문에 체중을 줄일 수도 있고 당뇨병 관리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운동 자체가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기 때문에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관리에도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고혈압이 있다라고 하면 운동을 반드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 정도가 아주 심하지만 않으면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소 하루에 30분 정도 가볍게 트레드밀 또는 길에서 걷거나 산책 같은 거 또는 가벼운 조깅 그런 식의 유산소 운동을 해주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에는 식이요법을 좀 통해서 같이 운동을 해주는 거가 중요합니다. 단순하게 다이어트, 식이요법만 가지고 살을 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한꺼번에 급격히 또 체중을 감소시키는 거는 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된 다이어트, 뭐 식이요법과 더불어서 운동을 함께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식이요법으로 해서 뭐 단백질이 풍부하고 또는 불포화 지방산, 또 오메가3 또는 뭐 항산화 무기질이 뭐 적절하게 포함된 식사 등 식이요법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그 체중을 감량하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조금씩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최대 1년에 5에서 10% 정도 체중 감량을 할 수 있도록 목표로 세워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좀 높여가면 되겠지요. 단지 이제 혹시 그 습관을 고치고 식이요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체중이 많이 줄지 않게 되면 어떤 뭐 약물 치료를 통해서도 이렇게 그 체중 관리라든가 또 당뇨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면 주로 복부 비만, 뭐 고혈압, 당뇨, 중성지방 등등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5명 중에 1명은 대사증후군, 뭐 20%니까 꽤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많은 숫자예요. 한국인의 주요 사망 원인이 뇌혈관 질환, 그리고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인데 이게 대사증후군 때문에 촉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사증후군을 적절하게 선행적으로 잘 관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다이어트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요. 식이요법. 당뇨입니다. 대사증후군 중에서 당뇨에 대한 게 상당히 심각하고 많은 환자분들이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당뇨라고 하는 거는 당뇨 때문에 생기는 증상은 없습니다. 단지 당뇨병이 무서운 거는 다른 안 좋은 것들을 다 불러오기 때문에 당뇨가 관리가 시급한 겁니다. 당뇨 그러면 혈액 안에 포도당의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혈액 안에 설탕이 녹아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설탕은 좀 찐덕찐덕한 느낌이 있지요.
만일에 설탕이 녹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혈관 안쪽이 찐덕찐덕한 것 때문에 찌꺼기가 많이 끼일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혈관도 딱딱해지고 혈관의 직경도 줄다 보니까 혈압도 올라가는 거지요. 그러면 심장혈관 또는 뇌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몹시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당뇨병이 심각하게 되면 나중에는 눈 안쪽에 있는 작은 실핏줄에 문제가 생기면서 망막이 파괴되고 시신경이 파괴돼서 실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말 당뇨 관리가 잘 안 되면 신장 기능이 망가지면서 혈액 투석을 해야 될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당뇨의 아주 심각한 합병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혈당을 조절해주는 호르몬, 즉 인슐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거나 적게 분비되거나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슐린의 효과, 기능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주요 증상으로 해서 다뇨, 소변을 많이 본다는 뜻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배출되다 보니까 갈증이 나는 거지요. 그리고 나른하고 피곤한 거, 그리고 알게 모르게 식사량이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체중도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거를 분류입니다. 당뇨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주로 2형 당뇨병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좀 2017년까지니까 현재는 훨씬 더 많이 더 당뇨병의 비율이 올라갔겠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가족력에서 유전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전적인 성향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뭐 비만이라든가 뭐 노화, 특히 나이가 들으면서 당뇨병의 발생률은 훨씬 더 증가됩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인슐린 기전이 파괴가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운동 부족, 먹는 만큼 활동을 통해서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그만큼 몸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생기면서 당뇨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식습관, 이렇게 다이어트적인 문제 발생하는 방법, 그리고 서구적인 생활 습관, 이거는 뭐 많이 안 움직이는 거, 또는 또 고단백, 고지방식, 뭐 고염식 이런 식생활 습관도 같이 포함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만도가 증가되고 체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서 당뇨가 훨씬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는 겁니다. 인슐린은 췌장의 랑겔한섬이라고 하는 데서 분비가 되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인슐린이 부족하게 분비가 되는 거를 1형 당뇨병이라고 하고, 2형 당뇨병이라고 하는 거는 인슐린 분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슐린 호르몬을 받아서 작동을 하게 되는 수용체가 좀 떨어지거나 또는 인슐린에 관계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면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인슐린 기능,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2형 당뇨병 또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이라고 하고요. 불행히도 2형 당뇨병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1형 당뇨병은 이제 랑게란섬 파괴로 인해서 인슐린 결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투약을 해야 됩니다. 인슐린을 먹어줘야지만 당뇨 그 혈당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평생 약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식이 조절과 운동 통해서 혈당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뇨의 합병증 관리에 아주 만반을 기해야 됩니다. 당뇨 합병증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까 실명에 대한 얘기도 했고 신장에 대한 손상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약물 통해서 인슐린을 보충받아야 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끔 이제 저혈당이 옵니다.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당뇨라고 하는 거는 고혈당이잖아요, 고혈당.
혈당이 높은 거를 당뇨라고 하는데 당뇨병인데 저혈당에 빠진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잘 안 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1형 당뇨병 같은 경우는 항상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식사량에 대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은 만큼 당이 몸에 투입이 된 만큼 분명히 소모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가끔 식사를 거른다 또는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해서 혈당이 좀 떨어진다 그러면 바로 저혈당에 빠지는 겁니다. 왜? 약물을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적정량의 혈당을 소모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식사를 안 하거나 좀 활동을 더 많이 해서 혈당을 쓰게 되면 포도당을 쓰게 되면 갑자기 급격히 저혈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그 사탕이라든가 초콜릿 같은 경우를 갖고 다녀야 됩니다. 순식간에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제2형 당뇨병은 뭐 인슐린 분비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분비 양이 좀 적을 수도 있지만 가장 주요한 문제는 인슐린 분비와 관계없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를 제2형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다뇨라고 하는 거는 소변을 많이 본다는 얘기고요. 다음이라고 하는 얘기는 물을 많이 마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식, 체중이 빠지는 게 아주 주요 증상이라 볼 수 있고, 체내에 이제 혈당이 쌓이게 되면 이게 당분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많은 양의 물을 함께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주로 많이 가게 되는 거고,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목이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불행히도 이게 나이가 들면서 50세 또는 60세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식후 혈당량이 올라가고 당뇨가 더 심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주요 증상 다음 음료수를 물을 많이 마시는 거, 화장실 많이 가는 거, 체중 떨어지는 거, 음식을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되는 거. 자기는 본인은 잘 못 느낄 수 있습니다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당뇨병 진단을 내리는데 공복 시 이제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8시간 정도 밥을 먹지 않은 상태에서 혈당이 100mg per 데시리터 혈당이 이만큼일 때는 정상이라고 보고 또는 포도당 75g을 300cc에 녹여서 5분에 걸쳐 마신 다음에 2시간 이후에 측정을 하니까 140mg per 데시리터 미만이면 정상.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5.7% 미만. 당화 혈색소라고 하는 거는 포도당이 녹아있는 헤모글로빈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얘기는 혈액 안에 포도당이 많이 녹아있다는 뜻입니다. 당화된 헤모글로빈 그 비율을 전체 비율을 제 얘기를 당화 혈색소 비율 5.7% 미만일 때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뇨병 진단 내리는 거는 일단은 공복 혈당이 126 정도가 넘어가면 이거는 당뇨병이다 라고 하는 거고 또는 이제 뭐 포도당 75g을 300cc 녹여서 5분에 걸쳐서 마신 뒤에 2시간째 측정했을 때 200 이상이다 그러면 이것도 당뇨병이다 진단을 내릴 수가 있고요. 당화 혈색소가 전체에서 66.5% 이상이다 그러면 당뇨병으로 진단 내릴 수가 있는 거지요. 대개는 이제 밤새껏 식사를 안 하고 잠을 자니까 아침에 이렇게 8시간 이상 금식한 상태에서 아침에 검사하는 이 방법을 주로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혈당이 200mg per 데시리터 이상이면 이렇게 당뇨병으로 진단 내리고 있습니다. 네, 공복 시 이제 100 미만 정상, 식후 140 미만 정상, 당화혈색소 5.7 미만 정상인데 관리가 필요한 거는 126 이상, 뭐 200 이상, 6.5 이상은 당뇨병으로 진단 내리고 관리가 필요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이는 전 단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치료조 중대는 기본적으로 식이요법은 들어가야 됩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운동
적절하게 큰 근육군을 써서 에너지를 소모해주는 운동치료 또는 그에 여의치 않으면 약물치료라든가 이제 자가관리 방법들, 어떻게 운동을 하고 식이요법을 어떻게 한다라고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참 물리치료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라고 처방을 잘 해줘야 되고, 환자분의 능력에 맞게 처방을 해주고, 몸 상태가 좋아지면 또 처방을 재조정해서 좀 난이도를 좀 높여서 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어, 당뇨병 고위험군에서는 합병증 예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합병증이라고 하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당뇨 관리가 잘 안 된 상태에서 만성화됐을 때 여기저기 다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식이요법을 통해서 그걸 관리해 주는 거, 만성적으로 나빠지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에 심각하다라고 하면 진단 내린 이후에 굉장히 조기에 약물 치료를 통해서 혈당 관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비쿼터스라고 해서 이거는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상황에 접속을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거를 유비쿼터스라고 하고, 이거를 최근에는 헬스케어 시스템에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또는 뭐 PC, 뭐 태블릿 PC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뇨라든가 신체 상태를 자율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거지요. 최근에는 와치를 통해서 손목 와치를 통해서 개인적인 그 기본적인 심박수라든가 또는 심혈관계 계통의 그 기능에 대한 거를 예측할 수가 있고 모니터링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항상 접속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거,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거, 그래서 전체적인 건강 관리를 해주는 거를 상당히 많이 이렇게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 중에 하나고요. 자, 적어도 신체 활동이 중요한데 너무 힘들게 운동을 하는 거는 어렵겠죠. 특히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고강도 운동을 하게 되면 쉽게 지치거나 또 신체 부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강도보다는 약한 강도 또는 중간 정도의 강도로 신체 활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3회, 한 번, 두 번 하는 거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나오고 꾸준하게 3회 이상 하는 거, 그리고 전체 일주일에 전체 시간을 합쳤을 때 150분 이상이 되도록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권고사항입니다. 운동을 적게 하면 할수록 효과적이지 않은 거고요. 많이 할수록 좋은데 또 몸 상태에 따라서 그거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서 주의를 요하는 거고요. 또 종종 심혈관계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신체 활동 또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하게 해주면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소를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심장 기능도 좋아지고 혈관 기능도 좋아지고 혈압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을 계속 써주는 거라서 근육량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가 있고 지방량도 떨어뜨리고 체중도 관리가 잘 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또 노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유산소 운동이 있는 거고 또는 근력 강화 운동이 있습니다. 근력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고 근력은 기능이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유산소 운동과 더불어서 근력 강화 운동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대신에 이제 환자분들, 그 노인분들마다 어떤 뭐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무게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별로 운동 강도를 잘 설정해서 주는 게 좋을 것이고, 운동을 너무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해서 근육 피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이다 그러면 주 5회, 3회 이상 가급적이면 자주 해주는 게 좋겠고, 만일에 제1형 당뇨병, 인슐린 자체가 분비가 안 되고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혈당치가 관리가 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주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 있고, 중간 강도 전체
목표 심박수 해서 뭐 최대 심박수의 40에서 60% 정도를 목표로 삼아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자각도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쉬운 운동부터 해서 어려운 운동까지 자기가 이제 점수를 매기는 겁니다. 대개 6점 정도는 굉장히 쉬운 거, 뭐 하나도 힘들지 않은 운동이고, 뭐 20점 가량은 되게 힘든 운동이다. 그러면 11에서 14 정도 자기가 느끼는 약간 어렵게 운동하라고 하는 거겠죠. 걷기라든가 뭐 트레드밀 등등이 있는데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운동할 때 30분 이상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 고려하고 있고요. 저항 운동에 대한 거는 이제 주 2에서 3회 정도. 자, 운동 강도, 저항 운동의 강도는 RM 개념으로 합니다. 1RM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 그 무게를 1RM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2RM 그러면 두 번만 딱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 무게가 되겠죠. 1RM이 훨씬 더 무거운 무게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1RM 정도에서 80에서 85%. 이거는 너무 힘들게가 아니라 최대가 아니라 최대하 운동을 하라는 뜻이고요. 적어도 6번, 8번 반복을 하고 3세트 정도를 하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근지구력 운동은 1RM 무게를 딱 결정한 다음에 1RM의 60% 이하, 좀 비교적 낮은 강도로 운동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운동이 30분 이상 되도록. 자, 이렇게 이제 좀 구체적으로 처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운동하세요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몇 번, 어떤 무게로 해서 몇 번 반복하고 이걸 전체 몇 세트, 전체 운동 시간 얼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지만 적합한 운동 처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세라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가벼운 아령 운동 또는 이제 트레드밀, 뭐 자전거 등등 가용한 자원을 통해서 운동을 하도록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학적 진단, 의학적 치료해서 보게 되면 혈당 조절이 잘 되면 괜찮은데 이렇게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통해서 식이요법 통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만일에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약을 복용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물론 약을 먹지 않고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가장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약을 복용해서 혈당 관리를 해야지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겠죠. 어쨌든 고혈당을 최소화하고 합병증 예방에 아주 굉장히 큰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 합병증 자체가 너무 심각한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필요하다면 이제 조기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하나의 치료만 가지고 관리가 잘 안 되면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합쳐서 하는 병합 치료를 같이 해주면 좋겠고요. 처음에 아까 6.5 정도 당화혈색소가 이렇게 되면 당뇨라고 했는데 7.5 이상이면 비교적 높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헤모글로빈과 같은 혈색소에 당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혈당 레벨이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런 경우는 초기에 병합요법을 통해서 혈당을 낮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도 실패를 한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높다. 그런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를 바로 해서 혈당을 한 번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을 써야 되겠죠. 자, 일단은 당뇨는 굉장히 심각한 증상이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합병증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겠고 또 호르몬 분비가 안 되거나 적게 되거나 아니면 분비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호르몬 인슐린이 제 효과를 발휘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당뇨라고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당뇨 인구도 늘고 있는데 특히 제2형 이 타입의 당뇨병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는 정확히 잘 몰라요. 그렇지만 유전적인 성향을 따르는 것 같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복부 비만 또는 노화, 스트레스 등의 환경적인 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증상은 다뇨, 화장실을 많이 가고 그리고 다음 그 물을 많이 마시고 다식
또 밥을 많이 먹게 되고 또는 체중 감소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3회 이상은 운동해야 되고 일주일에 최소 전체 150분 이상 이렇게 운동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이니까 더 많이 해도 되는 거지요. 유산소 운동 최대 강도의 40%, 60% 정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최대 산소 소비량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 소비량을 많이 할수록 활동 강도가 높은 거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40에서 60%는 아주 높은 강도는 아니고 중간 정도의 강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항 운동은 2에서 3회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냥 3회 이상으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비만입니다. 비만. 체지방량이 과다하게 증가된 상태를 우리 비만이라고 하는데 비만이 상당히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지방세포가 축적이 된 상태를 이 비만이라고 합니다. 지방세포라고 하는 거는 세포가 이렇게 지방을 안에 머금고 있는 세포를 지방세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식이요법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 살을 뺄 수가 있는데 살을 뺀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방세포가 줄었다는 뜻이 아니라 지방세포가 머금고 있는 지방의 양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이 가득 차 있다가 양이 줄어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금만 관리가 안 되면 언제든지 지방세포 안에 지방이 축적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비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게 지방세포는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이 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고 또 세포의 증식을 더 많이 유발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비만이 있게 되면 비만이 더 나빠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비만 그러면 과체중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체지방이 몸에 과잉으로 축적된 상태라고 하는데 특히 노인 비만이 굉장히 관리하기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활동 능력이 떨어지고 안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는 여러 가지 자세 습관이 만성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비만이 오는 거라서 그런 것들을 고치거나 수정하거나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 섭취에 비해서 소모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비만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게 되면 노인 인구가 점점 늘면서 비만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60에서 69세가량의 비만도는 늘었다가 줄었다가 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70세 이상의 비만도는 이렇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보다는 남자들한테 비만도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지만 이 비만도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활동 능력이 떨어지고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전적인 요인도 한 30%,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것도 한 70%입니다. 대부분은 잘못된 식습관 또는 활동 부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에 비해서 활동을 통해서 소모를 많이 안 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다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 다에게 해당이 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물만 먹어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복합적인 요인이 작동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개인의 생리적 능력차, 개인의 특성 차이 때문에도 생길 수도 있고 사회적 또는 환경적 요인 등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들이 한꺼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노인들 같은 경우는 젊은 성인들에 비해서 활동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소모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적게 먹어야 되는데 그런 다이어트도 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상당히 노인의 비만이 관리하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비만도는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만 갖고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합병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심장 혈관 질환에서 몸에 전반적으로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이 축적되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혈액 안에도 중성지방들이 막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만성 질환들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는 또 비만인 분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질환이 더 생기는 비율이 높아지거나 그것 때문에 사망하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관상동맥 또는 이제 심장동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에 분포하고 있는 동맥들, 그런 동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심장 기능이 나빠지면서 심장마비라든가 또 심근경색증처럼 심혈관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또 비만인 분들이 고혈압이 훨씬 더 많고 당뇨병에도 노출될 위험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예요. 비만을 계산하는 방법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체질량 지수에서 바디 매스 인덱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BMI로 약자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체중을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신장은 미터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량 지수 BMI는 신장의 제곱분의 체중 요 계산법으로 합니다. 체중은 킬로그램이고 신장은 미터입니다. 미터. 그래서 이렇게 그 BMI를 가지고 질병이 어떻게 얼만큼 발생되는지 사망률 등등에 대한 거를 예측하는 그런 방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고요. BMI는. 그래서 보게 되면 BMI가 18.5에서부터 23이다. 사이다 그러면 정상, 미만이다는 저체중, 높다 그러면 과체중, 비만 이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이제 상대 체중을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표준 체중을 구해야 되는데 표준 체중 그러면 자기 키, 이건 센티미터입니다. 키에서 100을 빼고 곱하기 0.9를 한 다음에 이거를 실제 체중으로 나누고 그거를 전체 1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10에서 120은 과체중, 120에서 120% 이상은 비만으로 분류하는데 BMI 방법이랑 상대 체중 구하는 방식으로 해서 해보면 약간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BMI에서는 이제 과체중이 나올 수도 있는데 상대 체중으로 계산하니까 과체중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BMI를 주로 많이 쓰고요. 다른 방법으로서 이렇게 상대 체중 방법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비만의 치료, 그러니까 주요 치료는 체중 감량이 되겠죠. 그래서 지방세포의 양을 좀 줄여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지방을 분해해서 태워서 에너지를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중 감량을 해서 다른 건강 문제를 개선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만성질환의 위험성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결국 물리치료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실제 활동과 운동을 높이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근력 강화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유산소 운동을 함께 적용을 해서 에너지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많이 만들어 주는 겁니다. 대신에 식이요법도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당뇨 환자랑 비슷한 방법으로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주 3회에서 5회 더 많이 할수록 좋겠지요. 그리고 매일매일 여러 번 이렇게 할수록 좋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40분 이상 그리고 본인께서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법으로 운동하는 거고 중간 정도의 강도로 운동을 시킵니다. 저항 운동도 1RM을 계산해서 근력 운동, 근지구력 운동을 계획해서 시키는 거고요. 운동 시간도 30분 이상 그래서 유사하게 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일에 이제 비만도가 좀 심해서 약물 치료를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은 그 약물 치료는 모든 약물은 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간에 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약물 치료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심각하다라고 하면 이제 고려해 볼 필요는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권장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펜플루라민처럼
식욕 억제제 이런 것들을 처방해서 단기간에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는 중추신경계의 자극을 통해서 또는 말초신경의 자극을 통해서 또 그 식욕에 대한 거, 음식물 섭취에 대한 거를 통제하는 방법도 있고 어쨌든 간에 약물 치료는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통해서 비만 관리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종종 필요하면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정말 정말 필요하면 방법이고 왜 그러냐면 이건 침수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피부를 절개하고 모든 거를 이제 파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그래도 드물게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턱 묶기라고 하는 거는 턱을 많이 벌리지 못하게 어느 정도 제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물 섭취가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지요. 또 위 절제술 그러면 전체 위를 이렇게 절제를 해서 위장의 크기를 좀 작게 만드는 겁니다. 위의 역할은 음식물을 보관하고 모으는 역할을 하거든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위에 쌓이면서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1차적으로 저장이 되면서 소화하기 쉽게 막 섞입니다. 거기서. 자, 그런데 위가 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많이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섭취가 더 많아지는 거고요.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위 절제술을 하게 되면 위장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음식물이 조금만 들어가도 포만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많이 섭취를 안 하게 되고 그만큼 에너지도 덜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위절제술이라고 하는 거고 소장우회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절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이제 묶어요. 묶고 여기를 바로 소장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우회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이제 음식물이 통과하게 되는 쌓이게 되는 위 부위가 적게 되기 때문에 포만감을 금방 느껴서 이거를 빨리빨리 소화하거나 음식물을 덜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고요. 풍선이라고 하는 거는 제 위장 안쪽에다가 어떤 보형물 비슷한 거를 집어넣어서 음식물이 좀 적게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비만의 주요 치료 방법은 일단은 에너지 섭취를 줄일 수 있도록 식이요법, 다이어트를 우선적으로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해서 하루에 에너지 섭취량을 뭐 1500칼로리 이내로 이제 제한하는 다이어트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체중을 좀 빠르게 감량시킬 수 있지만, 자, 문제는 이제 너무 칼로리를 안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이렇게 에너지를 섭취를 안 하게 되면 기본 대사량을 맞추기가 어려워서 오히려 그 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무 안 먹어서 살을 빼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처음에 살을 빠질지 모르겠죠.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먹으면서 살 빼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서 에너지 섭취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하로 줄여서 이제 현명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요. 또 특별하게 그 트랜스 지방 섭취를 좀 줄이고 포화 지방 섭취를 줄이고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말도 있어요. 소고기는 될 수 있으면 안 먹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소고기 쪽에 있는 기름은 지방은 주로 포화 지방이기 때문에 몸에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돼지고기는 그냥 있으면 먹어도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 대신에 이제 오리고기의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체적으로 신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고기는 뭐 돈 주고도 사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포화 지방이라든가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는 노력은 꼭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이 그대로 몸에 쌓이기 때문에 이제 비만 관리, 체중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전에 말했듯이 급격하게 시기를 안 먹어서 살을 빼는 것보다는 점진적으로 그거를 전체적인 그 에너지 섭취를 조절을 해서 먹는 게 좋겠지요. 그리고 시기 제한만 해서는 안 되고요. 적절한 강도로 운동을 같이 함께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비만은 과체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지방이 몸의 과잉으로 축적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제 뼈가 큰 사람들은 뼈 무게도 상당할 거고 근육이 큰 사람들은 근육 무게도 상당할 겁니다. 그래서 뭐 체중이 더 많이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몸에 여러 가지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비만이라고 보는 거고요. 비만이 안 좋은 거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질환들을 같이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성 질환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좋지 않다. 뭐 어떤 경우에는 사망률을 높이게 되는 주요 원인으로서 이렇게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사들은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처방해서 시켜야 되는데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또는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에서 하이 덴시티 리포프로테인 HDL 이거 수치를 높이고 LDL 몸에 안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게 되는 그런 아주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저항 운동을 통해서 제지방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을 제거한 나머지 신체 조직 양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근육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저항을 통해서 근육량을 높이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한 식의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